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강민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관심보다는 변동성이 낮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이토록 심한 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일단 이 변동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어제 119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루 사이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뚝 떨어졌는데요. 뉴욕장은 이에 화답하며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우리 장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 2종 출시일과 맞물려서 강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포트 전략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유가와 주가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어지러운 시장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움직였던 딱 한 가지의 변수 역시도 유가였는데요. 사실 장중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요. 막판에 마감을 앞두고 급 반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 회복하면서 22,700 레벨에 근접, S&P 500 지수 역시 6,800선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치고 있죠. 장중에 G7 국가들이 원유 비축분을 공동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한때 120달러 근접했던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1차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유가 급락 전환의 트리거가 됐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CBS와 가졌던 인터뷰, 이란전이 거의 끝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러자 유가가 80달러대로 급락 하면서 증시는 급 반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란히 3%대에 상승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위험 선호들을 입증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CBS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놨던 그 발언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기자가 X에 직접 올렸습니다. 전쟁이 거의 완전히 끝난 상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으며 이란에게는 해군도 통신도 공군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초기에 예상했던 4에서 5주 전쟁 일정보다 훨씬 앞서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란은 계속해서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약간의 의지도 필요합니다만 사실 그보다는 엄청난 돈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지금 이란에게 많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필요하다면 장악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란 측에서도 내일부터 미국 및 이스라엘과 외교 사절을 추방하는 국가들에 한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부담감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정학 충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가 관련해서 한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세로축의 경우에는 지정학 쇼크로 하락했던 증시가 회복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가 50일부터 300일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가로축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정학 충격이 딱 발발한 이후에 S&P 500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각 이벤트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부터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그 이후로 베트남과 한국 전쟁, 러우 전쟁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대부분 S&P 500 지수는 10% 안쪽의 하락세만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회복까지 걸린 시간도 대체적으로 100일 안쪽 혹은 50일 안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relatable한, 그러니까 좀 최근에 발발했던 러우 전쟁의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5%에서 10% 사이의 낙폭을 50일도 안 되는 시간에 전부 다 만회했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전쟁을 제외하고 봤을 때 첫째,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렸는가? 둘째,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국가,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 국가의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토록 높은 유가를 오랫동안 용인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 투자 방향에 대한 힌트도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 경계의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월가 베테랑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또 시장을 참 잘 맞추기로 유명한 에드 야데니이죠. 미증시의 meltdown,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폭락입니다. 그 가능성을 기존의 20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반대로 원래는 급등 가능성을 20%로 적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5%로 대폭 낮춰 잡았죠. 결국에는 이 이란전에 대한 불확실성, 월가 IB들도 그로 인한 증시의 타격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이란과 연준 사이에 끼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코멘트. 그런데 연준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가 충격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이는 고금리의 명분이죠. 그런데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명분입니다. 두 가지 리스크 사이에서 곤경에 처할 것이다 라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가가 빠르게 방향을 전환한다면 월가 IB들의 시각도 다시금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죠. 그러면서도 기본 시나리오 포효하는 2020년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이어갈 거라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점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의 분위기를 들여다볼 텐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시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마감 후에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요.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쪽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스토리지 메모리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 GTC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한 가운데 2.7%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은 나란히 4에서 5%대의 급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CT 측에서 호평이 있었는데 메모리 강세에 힘입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385에서 이제는 430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그러면서 샌디스크의 주가 오늘 11%대 동반으로 탄력을 받아가는 양상, S&P 500 상승률 1위에 랭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피어 종목들 역시도 7%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신제품을 좀 많이 공개를 했죠. 특히나 저가 보급형 노트북을 출시를 했는데 번스타인에서는 보급뿐만 아니라 이제는 프리미엄, 동시에 공략하는 이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 34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주가는 0.9%의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오늘 S&P 500 상승의 또 다른 주역이 바로 알파벳이 될 텐데 모펫 네이턴슨에서 유튜브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350달러 목표 주가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국내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 지금 이어갑니다. 2026년에 또 새로운 급반등의 기록을 쓸 수 있을까요? 오늘 국내장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어제 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장중에 큰 충격을 줬었죠. 코스피 6, 코스닥 4%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역대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120달러에 육박했던 유가가 80달러대로 또 안정을 찾았다라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이겠죠. 오늘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장 새로운 흐름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어제장의 내용부터 차분히 정리를 해보시죠. 유가의 파워가 이 정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 6%, 코스닥 4.5%나 급락이 나왔죠. 유가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가면서 그 공포를 장중에 크게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동의 담수화 시설에 대한 폭격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담수화 시설이라는 것은 생활식수에 대한 공격이었었기 때문에 중동에서 분쟁이 더 격화될 수가 있고, 담수화 시설, 정유, 원유 정제에도 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타격을 받을 경우 또 원유 정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이슈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생산량 기준 2위, 3위, 5위입니다. 이쪽에서 생산을 줄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보여줬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아들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트럼프 측에서는 유가 반등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능력이 없어서 유가를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못 잡는 건지에 대해서 무튼 유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공포가 한껏 극에 달했었습니다. 여기에 AI나 미국의 데이터들도 도와주지 못했죠.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고요. 오픈 AI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투자 일부 철회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의 하락을 조금 더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코스피 역대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서 큰 폭의 밀림이 있었죠. 환율의 1,500원에 대한 압박, 외국인의 현선물 투매를 불러왔었습니다. 자, 오후에 2시 30분 구간부터 지수가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주요 대형주들의 낙폭 축소 움직임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때 나온 속보 뉴스들이 무엇이었나? 이 G7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100조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검토, 10조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환율, 유가, 외국인의 매도 등이 소폭 진정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주요 대형주들의 변동도 굉장히 크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쟁 이슈로 불편할 때 올라가는 전쟁 테마주들도 오르긴 올랐으나 장중 변동폭을 보면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도 여실히 느껴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프리마켓에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었죠. 그리고 장중에도 4%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저점으로 보면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어제 사료, 비료 종목들이 종가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변동으로 보면 나빴습니다. 상한가였었다가 결국에는 그 상승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포스코 인터 장중 차트 한번 보실까요? 급등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정말 정신없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일사료 등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상한가에서 결국 6% 정도 상승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중의 고점과 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이들 종목, 대응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힘든 하루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슈 속에서 정유주는 전혀 제대로 된 반등조차도 보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유가 자유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상한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공정위 측에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담합 혐의를 조사한다, 이런 소식에 어제는 전쟁 관련 이슈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주는 힘을 쓰지 못했었다, 이런 이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결국에는 증시와 유가가 지금 정말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었죠. 유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지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1978년 이란 혁명에 버금가는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원유 저장 능력이 부족해서
중국에서 감산을 시작한 주요 산유국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배럴당 최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다만 이 부분이 밤사이에 정말 빠르게 진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급등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계획이 있다. 모두 다 만족할 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종전 임박했다라는 힌트도 내걸었습니다. 이란은 지금 해군도 통신망도 공군도 없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죠. 여기에 사우디 등에서도 우회 수출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서 원유 수출 90%를 담당하는 이 아일랜드만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했었던 것만으로 봐도 유가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유가 진정에 힘을 실어준 내용이 바로 G7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한 검토 뉴스였죠. 이 방출하는 양 자체가 러우 전쟁 때보다도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역대급 규모라는 점, 일정 부분 기댈 부분이 등장했다라는 것에서 유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뉴욕장도 이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흐름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면 일주일 이내로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여러 매체 인터뷰 등 연설 등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들로 인해서 결국엔 뉴욕장이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발언 이슈가 나오자마자 힘내면서 껑충 뛰어 올랐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나스닥 1% 이상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에 힘이 돼주는 내용이죠. 블랙록 ETF인 EWY 한국에 대한 ETF입니다. 5% 뛰었고요. 한국 야간 선물도 급등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 힘이 돼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올랐던 쪽은 무엇일까요? 반도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생산, 소재, 부품, 장비주들 강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상승을 나타냈죠. 마이크론에 대한 시티그룹의 실적 전망 상향과 함께 목표가를 업한 점도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단도 보시죠. KLA, 램리서치 이런 종목들 흐름 괜찮았고요. ASML 홀딩, ADR 역시나 좋았네요.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 생산사들도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 통신 장비, 비만 치료, 우라늄, 리튬, 구리, 금형, 알루미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쪽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테마단의 종목들도 두루두루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폭등해서 진정으로 배럴당 80달러대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점, 블랙록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가의 진정이 뉴욕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힘이 돼주는 내용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전기차 진영이 밤사이에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요. 뉴욕 대다수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중국 관련한 전기차들 주가 흐름 꽤 좋았습니다. 자, CATL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는데요. 4분기에 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순이익 기준으로도 2.5년 내 최대 증폭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4분기 ESS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높은 수익성을 견인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요즘 전기차 밸류체인이나 에너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 거의 다 ESS의 증가세 혹은 ESS에 대한 과감한 투자 뉴스 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포드, 엘버말, 플런스 에너지, 파나소닉 등등이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ESS 설치에 견조한 성장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요. 태양광도
포드도 우주 태양광에서도 결국 ESS 배터리 팩을 쓰겠구나 이런 모멘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포드도 ESS 별도 전략의 축을 설정하기도 했고 엘버말도 ESS 수요 증가로 리튬 수요 전망치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ESS 관련한 종목군들 모처럼 한번 또 따로 빼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배터리 셀이나 모듈 제조사로 봐야 되겠죠. ESS 부품이나 모듈 팩 소재단의 종목들 가장 많이 보는 시장의 종목들이 한중NCS, 서진시스템, 신성 ST 등의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 외 소재를 쭉 봤을 때는 LNF,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 장비 이런 종목들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오늘 이들 중에서 코스닥 내 종목들은 아마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이슈가 있으니까요. 자, 미국 내에서 제약바이오 진영도 밤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방어이자 공격으로 볼 수 있는 헬스케어. 사실 2월에 좋았던 내용들이 꽤 있기는 했어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일라이릴리, 카티 개발사를 인수했다던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에서 경구제약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던가 이렇게 좋은 소식들도 있었고 규제도 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내부적으로 에이프릴바이오 등의 모멘텀이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힘을 좀 받지는 못했었고요. 3월 들어서 중동 지역의 이란 관련한 충격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밀려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어적인 면에서 본다면 에너지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필수재 성격을 띠고 있죠. 시황과 약간 무관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되고 있는 요즘에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성과들을 더 많이 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제 4월에 있을 AACR 등 주요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해서 초록 공개 일정들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ACR 같은 경우는 3월 17일로 초록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슈 신약 후보 물질 주요 임상시험 결과도 올해 다수 나올 것으로 대기되고 있어요. 여기도 한미약품, D&D, 올릭스 등에 대한 성과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있는 순간이죠. 자, 미래에셋에서도 헬스케어에 봄이 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탑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ABL바이오, 클래시스 그리고 그 외에도 리가켄바이오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업데이트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진영도 같이 살펴봤죠. 자, 오늘 액티브 ETF 과연 성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기존에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들은 많았었죠. 보통 출시되고 나서 거의 다 한 10에서 20% 사이의 수익률을 한 달 사이에 내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엔 아마 그보다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등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패시브가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이 아니고요.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액티브 ETF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150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소형주 ETF 수급 영향이 좀 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오늘 바로 이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하고요. 3월 17일에 이제 한화 측에서 3가지 또 액티브 ETF를 상장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타임폴리오에서 삼성 액티브에서 종목 공개를 했었죠. 승패가를 킬러 종목들이 과연 어디서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삼성 액티브 운용에서 공개한 코스닥 액티브 ETF 구성 종목인데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작은데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던 종목들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큐리언트 될 것 같아요. 바이오단에서 아마 비중 7%로 기억을 하는데요. 꽤 시총 대비 높은 편입 비중을 보여줬죠.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 마이너스
1%였었는데 종가 대비해서는 12%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고요. 시총 대비 높은 비중을 기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우전자이나 애프터에서 거래는 안 됐고요. 성우하이텍도 편입이 결정이 되면서 이에 반영해서 애프터마켓에서 또 시세를 강하게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시 반에 공개한다라고 했었던 타임폴리오 운용 편입 종목이 이미 공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조금만 더 일찍 해줬다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을 텐데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타임폴리오 운용과 삼성 액티브 운용에서 공동으로 들어가는 종목의 교집합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16%에 달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3월 20일 붉은 사막 출시 기대감 속에 3월 상승률이 22%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선전하는 종목들도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이 액티브 ETF 관련한 수급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는가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이동해 보시죠. 자, 유가가 하락했을 경우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1등. 미국에서는 바로 반도체였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느 쪽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요약해 본다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이란의 군 파병?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유가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논의하면서 1시간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 제재를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결국에는 유가 안정을 위해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이런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불안을 더 덜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세계를 놀랄 큰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발표일지 또 어떤 설레발 멘트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러시아와 통화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에서 혹시나 종전인가? 그러면 재건의 키워드를 봐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갖고 내일을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황의 관전 포인트로는 유가의 하락, 시장이 되돌림이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그 앞에 섰다라는 것에서 우리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각 제조 산업이 원유를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유가 압박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담을 떨치고 일어서는 섹터들, 그중에서 가장 강한 탄력은 어디서 보여주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코스닥 액티브 ETF 두 종류의 교집합 종목들 살펴봐야겠고요. 시가총액 대비 편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MWC 모바일 월드 컨글레스가 지나가고 나서 이 AI 추론에서 통신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월가에서도 국내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요 통신도 같이 키워드로 기억을 해보겠고요. 이것이 통신 장비단, RFHIC 이런 종목들도 같이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이기도 한 오늘입니다. 자극을 받는 로봇. 과연 액티브 ETF 수급과 맞물려서 중소형 로봇주들이 힘을 받을지 궁금하고요. 제약 바이오는 앞서 이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네이버는 어떨까요? 오늘 주요 종목들이 모두 일어선다면 또 상대적으로 소외될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하면서도 많이 사들였던 종목 1위에 모처럼 네이버가 올라섰습니다. 트리거를 기다리는 대형주 단에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던 소외주인데요. 이것이 다시 희망 고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가 뚜렷한 모멘텀과 트리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기댈 요소를 찾아본다면 AI 에이전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두나무 합병 등의
주주총회 일정 등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사옥 1784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로봇이나 AI, 클라우드 융합해서 테스트베드 로봇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도 건물 자체에서 로봇 전체를 돌리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로봇에 대한 성과 언급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동, 특히나 사우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AI 허브 기지 등이 좀 많이 망가졌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협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들도 일부 나오네요. 희망 고문 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이번 주 일정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노란봉투법 시행, 그리고 대통령과 각 기업의 주요 인사들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요. TSMC 매출액이 또 공개되는 반도체 진영의 이벤트가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인터배터리 시작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ESS 이런 쪽에서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인터배터리 내에서 단결정 등의 에코프로 BM 모멘텀, 액티브 ETF의 비중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데이터가 되겠죠. 이번 주에 물가 관련한 발표 소식이 자리하고 있고 목요일 우리장 선물 옵션 동시만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민아 앵커 나와주시죠. 네, 간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인해서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일축이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추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는 전략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물론 흔들림이 나올 때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어하기 위해 어떤 섹터가 유망해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방어 전략도 전략이다. 이것이 오늘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주들 메뉴판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통신, 음식료, 배당주 그리고 보험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인 방어주로서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기는 하지만 물론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고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는 성장주이기도 한 만큼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 같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를 확인해 보시면 그동안 많이 담겨 있었던 반도체주들은 덜어내고 방어주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대거로 넣는 모습이 기록이 된 건데요. 먼저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보험 관련해서는 삼성생명 그리고 지주사들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SK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이제 대표적인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SK텔레콤도 많이 담겨 있는 모습 그리고 대표적인 고배당주이자 방어주인 KTNG까지 모두 다 담겨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584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어제 KB증권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주가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냄과 동시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리스크 줄이기에 나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사실 이 지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섹터 그리고 종목별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방어주인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이 덜했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이 포트폴리오를 지켜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해 볼 수 있었는데요. SK텔레콤이 정교장에서는 0.9%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낙폭 자체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0.4%의 상승 쪽으로 또 전환이 됐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과 애프터마켓에서 모두 다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흐름이 기록이 됐다는 점도 예의주시해 볼 만합니다. 이 통신주들의 특징을 확인해 보시면요. 뭐 이렇게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다양한 이 배당이라든지 방어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필수 소비재라는 차원에서 수요가 흔들림이 없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강력한 메리트가 되고 있고 고배당이라든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최근에는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그러한 섹터인 만큼 하락률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다면 하단이 지지되는 효과를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리포트 돋보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KB증권에서 이번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죠. 어제 많은 분들께서 접하시기는 했을 것 같은데 복습하자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환경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LNG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내러티브 속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뜯어내서 살펴보신다면 LNG라든지 팜 등에서 업스트림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판매가를 함께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오르는 게 오히려 이쪽 기업의 실적에는 더 좋은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가 레벨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오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LNG 오프테이크 계약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라든지 아시아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화된 종목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살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왜 제약바이오가 매력적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내고 있었거든요. 일단 봄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탑픽으로는 삼바,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등을 꼽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플로우를 확인해 보시면 일단 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서 위험자산 회피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험을 했지만 에너지 의존도가 낮고 그리고 필수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되는 가능성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쪽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발발이 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죠. 하지만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기업들에게는 이 강달러 현상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 속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 사업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전쟁과 구조적인 상관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러우 전쟁과 비교했을 때 단기 급락 이후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그러한 패턴이 이번에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주가가 빠지는 것은 펀더멘탈에 영향이 있거나 펀더멘털이 이상해서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센티가 영향을 받은 그러한 결과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 돋보기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이벨바이오, 리가켄바이오를 탑픽으로 꼽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면요. CDMO 산업 특성상 원가 상승분을 고객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가 부담이 생긴다고 해도 이쪽 삼바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장기 생산 계약 비중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요 변동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강세는 결국에 수출 기업들 쪽으로는 수익성 개선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인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려감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벨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리스크 자체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주가 차원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상방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를 중심으로 종목별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제 수급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담고 있는 종목별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모두 다 담았고요. 사실 어제만 담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글로벌 IB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양상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2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이번에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요인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한미약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 안에서 이 에피노페그류타이드 관련해 임상 결과가 아마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로벌 이상 결과가 이번 달 내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들어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최근 실적 턴어라운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해 볼 수 있는 건데 작년 매출 1조 원 돌파하면서 YOY 기준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가세도 매출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나 순이익의 증가세는 전년 대비 33.9%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적을 보여줬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램시마 처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매출 확대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램시마 제품군의 점유율은 약 68%로 상당히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2025년에는 시장 진입 단계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실적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조 원 돌파, 올해 매출 목표치는 5조 원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다시 회복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강한 시장인데요. 리스크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발자취를 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는 양상이 나타나서 다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어주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안에서 포트 비중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분배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이 유망해 보일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